일어나는 것이다. 결말로 코로나19의 엔딩 시나리오. 자, 코로나19의 엔딩은 코로나19의 선비인 사스는 스스로 지구상에서 그 존재가 사라졌다. 인간의 노력으로 지구상에서 존재가 사라진 천년두 바이러스도 있다. 극성을 부리는 코로나19의 상황도 언젠가는 막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인류의 노력으로 사라질 것인가는 단순한 엔딩 시나리오의 종류가 아니다. 종막의 전개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될 것인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1980년 5월에 WHO 소식지의 표지는 천년두 바이러스의 사망 소식이 장식이었다. 가님 1980년대에 천년두가 박멸된 것을 기념하는 로고다. 1979년 10월 26일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코로나19 뉴스도 바로 이런 것이다. 감염된 3명 중에서 1명이 죽을 정도로 악명 높았던 천년두 바이러스는 역사의 흐름까지 바꿀 정도로 인류를 괴롭혔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백신에 의해서 멸종된 최초이자 현재까지 사라진 것이 또 생기나요? 천년두 WHO의 천년두 예방접종 사업과 천년두 박멸 기념 로고가 있는데, 자, 천년두 바이러스 이후로 다른 바이러스의 부고 소식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 천년두 바이러스는 백신으로 박멸되기 위한 다음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였다. 이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보면 백신을 통한 코로나19의 결말이 어떻게 진행될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천년두 바이러스 자체의 특성이다. 이것은 이중가닥 DNA를 유전자로 가지고 있었다. 안정적인 이중 나선 구조의 DNA 생명 정보의 안정적인 보관에 특화되어 있으며 복제되는 동안에 돌연변이의 발생 빈도가 낮다. 또한 유전자가 길고 복잡해서 복제와 증식에 시간이 걸린다. 이런 특성들은 바이러스의 유전적인 다양성 확보를 방해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유전자로서도 불리한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제네가 정원서의 아들에게 접종했던 백신을 200년 가까이 사용하는 동안에 저항색이 있는 변이가 나타나지 못한 것이다. 또한 같은 이유로 정관 장벽을 쉽게 건널 수가 없었다. 만약에 천연두가 인수 공통 바이러스였다면 아무리 예방접종을 해도 동물에서 사람으로 계속 건너왔을 것이다. 둘째는 최고의 백신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천년두 바이러스의 먼 친척 우두 바이러스는 소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는 국경을 초월한 국제적인 협력이다. 제너 백신은 이후에 150년간 계속 접종되었으나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아이들 사이에서는 천년두는 간헐적으로 유행하면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다 인류의 공동 문제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1966년부터 WHO의 천년두 박멸 캠페인이 시작이 되었다. 20세기 들어서 연달아 벌어진 두 번의 세계대전은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워 다양한 국제기구들의 창설로 연결되었는데 WHO도 이 과정에서 탄생했다 라는 건데요. 좋은 백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을 괴롭히던 천년두 바이러스를 박멸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한 것인데, 인류가 멸종시킨 천년두 바이러스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코로나19 상황은 유리한 점이 하나도 없다. 일단 바이러스 자체의 특성에서도 코로나19는 돌연변이 발생 빈도가 높은 한 가닥 RNA를 유전자로 가지고 있다. 이런 유전자는 팬데믹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다양성을 보유하게 된다. 방역의 개념이 없었을 때 건너온 코로나 바이러스들은 현재 코감기 정도의 약한 증상을 일으키며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다. 자기 유전자의 복제가 바이러스의 목표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공한 바이러스들이다. 하지만 이것들도 건너온 처음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들이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전파되면서 서서히 약독화 과정을 거쳐서 유전자의 복제와 유지에 가장 유리한 현재의 모습으로 정착한 것이다. 호흡기 바이러스의 경우는 전파 속도와 속주의 증상이 반비례한다. 속주의 증상이 심하지 않아야 잘 돌아다니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점차 증상이 약하고 전파가 빠른 유전자가 반복적으로 선정되면서 약독화 과정이 일어난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 경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팬데믹 상황을 빠르게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은 치료제나 백신이다. 치료제나 백신이다. 치료제나 백신. 천년두의 경우는 항원이 변하기 어려워
5대 예방접종 효과가 계속 지속되었지만 이런 악몽 같은 일이 당첨되지 않게 하려면 백신을 잘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백신이라는 이 문제들이 많은 여러가지 준비가 되지 않은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많은 또 구설수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인 것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책은 좀 지금 현실하고는 조금 앞장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지금부터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미정예의 상황이며 상황 전개에 대한 정확한 예측도 불가능하다. 자, 팬데믹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인류 공동의 문제라는 인식과 협력이다. 오히려 자연 발생 속에서 있으면서 능력으로 싸우면은 그 중에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의 숫자와 또 백신을 통해서 많은 이렇게 집단 면역을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실제로 집단 면역이 생기지 않은 속에서 많은 부작용이 있었던 것을 볼 때는 여러 가지 아직도 연구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5부로 넘어가서 과거, 현재, 미래 배우지 않는 역사는 반복이 된다. 에드먼드 버크가 말했는데요. 자, 숙명이라 이타적인 존재에 지나라. 마무리 영정이라는 인간도 생태계 입장에서는 수많은 종의 하나에 불과하다. 지구 생태계 역사에 등장했던 지배종들은 도태 압력에 멸종되는 운명을 맞이했다. 이기적인 유전자들의 이렇게 숙명, 진화의 시기로 보면 인간 인류 문명의 역사는 찰나에 불과하다. 그렇죠. 찰나에 불과한 여기에 너무 인간들의 머리로 잔머리로 더 어려움을 만들진 말아야 되겠죠. 자, 지구 생태계는 반복되는 멸종과 진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생대의 형설이여, 중생대의 파충류여, 신생대의 포유류는 이전 시대를 지배한 생물의 멸종을 기회로 삼아 비연속 진화를 하였고 폭발적으로 늘어난 새로운 종들이 생태계를 지배하는 역사를 반복하였다. 환경 변화로 이전 환경을 지배했던 종이 멸종하면 살아남은 생물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살아남은 종들은 이전 지배종이 독식하던 생태계의 지원을 차지하려는 치열한 진화 경쟁을 벌이고 여기서 새로운 지배종이 다시 탄생하는 것이다. 공룡이 지배하던 중생대의 생태계는 산소가 풍부하고 강렬한 태양 에너지가 활력을 불어넣는 환경이었다. 이런 풍족한 환경에서 생물들은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진화 경쟁을 하였다. 더 크고 더 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였다. 중생대 생물의 거대한 화석들이 당시 환경에서 우리의 유리한 진화의 방향을 잘 보여준다. 파충류 조상은 고생대의 바다에서 육지로 이렇게 되는 이 진화론적인 이야기니까요. 넘어가고요. 쩍쩍 이런 부분은 찬반 양론이 많은 학설인 것 같습니다. 집단으로 사냥하는 모습이 그려진 동굴 역화. 부러졌다 붙은 대퇴골 화석이라. 와. 자,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면서 호모 사피엔스는 인간 속 패밀리에 현존하는 유일한 단일성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유전적 차이는 0.1%에 불과하다. 인간의 공감 능력은 범위가 분명하다는 특성이 있다. 생존을 위한 오랜 투쟁의 영향으로 자신이 속한 집단 내에서는 강력한 공감과 이타성이 나타나지만 집단의 범위를 벗어나면 혐오와 적대감으로 돌변한다. 이렇게 우리는 보호하고 남들은 적대하는 인간의 상대적인 이타성은 나와 남을 구분하는 면역을 닮아 있다. 인간의 공감이 집단 내부로만 향하는 것은 진화를 거치는 동안에 집단 내부에서 적대감을 표출하는 개체는 때려 죽여서 그 유전자를 도태시켰기 때문이라는 가설도 있다. 원인을 떠나서 이런 공감과 혐오의 이중성은 인류가 생태계에 유례없는 단일 지배종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구 생태계를 지배하게 된 자부심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단어로 표현된다 하지만 이것을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멸종의 위험을 암시하는 섬뜩한 단어다. 생태계의 단일 지배 종은 멸종이라는 숙명을 가지기 때문이다. 인류의 유전적인 다양성이 적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생물학적인 다양성이 필요 없다는 말이다. 즉 현재의 환경에서는 선택 압력을 극복하기 위한 진화가 필요 없는 상태인 것이다. 자, 아래로 흐르는 물을 거꾸로 보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노력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계속 흘러드는 이기적인 유전자의 습격을 제대로 막아내기가 어렵다.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구촌의 이렇게 숙명이다 라는 거죠. 자, 역사는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 역병이다. 그래서 숙주기생체에 대한 자, 기러기처럼 전염병에 희생된 불의를 행한 마을도 있지만은 이렇게 기원전 1200년경의 이집트의 농경활동은 문명은 병원체와 어떻게 싸워왔느냐 하는 것을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역병은 그 공포 자체였다. 그렇겠죠. 역병으로 신임하는 아테네 시민들이라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면역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 또 없는 어려운 또 스트레스 속에서 로마의 문을 두드리며 죽음의 천사 그리스 다음으로 로마가 서구 문명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게 로마가 쇠락하면서 게르만족의 대위 이동이 일어나고 자, 이런 속에서 패스트의 전파와 흑사병 유행 기전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왔지만은 지배력은 면역의 1차 방어벽인 피부를 바로 뚫어버리기 때문에 물린 사람은 대부분 감염이 된다. 이렇게 들어온 패스트기는 악랄하게 선천 면역의 전진기진 림프절을 정식의 본거지로 삼는다. 이로 인해서 림프절이 개선하는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선 패스트균은 림프절 역병이라고 부른다. 림프절이 감염되면 전신 혈액내로 패스트균이 쏟아져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감염자의 사망은 시간 문제다. 하지만 이게 전파 과정의 끝이라면 패스트는 지와 세균과 벼룩이 모두 존재하는 지역의 풍토병에 그쳤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으로 옮겨간 패스트균은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이와 벼룩에 의해서 다시 옮겨지기도 했고 최악의 경우는 비말 전염이 시작되기도 했다. 감염자의 혈관으로 들어간 세균이 흡입까지 침범하면 호흡기를 통해서 배출이 된다. 감염자의 비말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는 것이다. 패스트균의 기괴한 유행은 지배력이 필요했던 간접 전파로 시작해서 사람 사이의 직접 전파로 양성이 전환되는 것이다. 패스트의 반복 중에서 특히 두 번의 대유행이 역사의 방향을 바꿔버렸다. 그것은 첫 번째 대유행은 서기 541년에 창궐했던 그런 등등등의 역사가 있고 흑사병 등의 이 흑사병으로 굵직한 역사의 흐름이 바뀌어지고 넘어가서 역사 중세시대가 막을 내리게 된 것도 흑사병의 간접적인 영향이었다. 중세시대가 저물면서 유럽 국가들은 새로운 백권 전 경쟁의 시대로 돌입했다.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시달리던 국가들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대륙에서 식민지를 개척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초기 경쟁에서 밀린 국가들은 새로운 식민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바다를 뒤지고 다닌다. 서구 중심의 역사에서는 이 과정을 신세기를 향한 용감한 도전으로 기술하지만 멸망한 문명은 말이 없기 때문에 승리한 약탈자의 관점일 뿐이다. 이렇게 그렇지 승리한 약탈자일 뿐이다. 신종 전염병의 파괴력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 남아있는 멕시코의 인구 변화를 위해서 보자. 그래서 인구 2천만 해서 1500년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 인구가요. 신종 전염병 파괴력이 있어. 와 멕시코의 인구는 2천만 명이 남았다. 다음에 1000년대로 휩쓸고 나가니까 800만 명이 사망하고 다음에 25년은 코코리 천리라고 하는 대역병으로 1500만 명이 사망한다. 그 대륙과 접촉하고 25년 만에 인구의 90%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당시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식민지를 확장하던 유럽인들은 돼지, 닭, 염소, 말 등도 데리고 갔으며 당연히 지들도 따라서 신대륙으로 건너갔다. 여기에서 다양한 인공
인수 공통 전염병이 퍼졌으며 당시 심각한 가뭄과 서툴러 영양실조에 걸려있던 신대륙 사람들의 불행한 처지는 그 대륙의 역병들이 들불처럼 날뛰는 환경을 만들었다. 천연두, 페스트, 홍역, 살모넬라 온갖 것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정복자들은 쉽게 세력을 확장해 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스페인 침략 이후에 아즈텍의 인구 감소, 멕시코의 인구가 이렇게 침입자에 의한 전염 전파가 너무 심각했다라는 거네요.